1970년 2월 14일 밤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의 정글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다. 대한민국 육군 중대 야영지의 참호 속에서 한 젊은 군인이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온 22살의 보병 일병 이철수였다. 사랑하는 순이에게 나는 꼭 살아서 돌아갈 것이다. 같은 시각 중대본부 천막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30살 강필순 대위가 작전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공격은 새벽 4시. 내일 작전은 고지 탈환이다. 이중대는 좌측에서 나는 선두에 선다. 대위님,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다. 1970년 2월 15일 아침 6시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 선택이 우리의 운명. 점점 가까워지던 그때 갑자기 총소리가 터지면서 적의 기습이 시작되었다. 엄폐하라. 강대희가 개활지에 쓰러진 부상병을 발견했는데 20살 청년 김민수였다. 강대희는 결심하고 엄폐물을 박차고 나갔다. 대위님, 위험합니다. 돌아오십시오. 강대희는 멈추지 않고 전력으로 달려 김민수에게 도착했다. 괜찮다. 내가 데려간다. 살려주세요. 살린다. 꼭 살린다. 그때 하늘에서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두 발의 박격 포탄이 동시에 떨어졌다. 폭발하면서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괜찮아 민수. 첫 번째 포탄이 강대위 옆에 떨어져 그의 몸을 김민수와 함께 공중으로 날려보냈고, 두 번째 포탄은 뒤쪽에 이철수가 있던 곳에 직격탄으로 떨어졌다. 대위님, 이철수 일병 전사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아 시신 회수가 어렵습니다. 강대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이철수 1971년 5월 3일 김포공항에 강필승 대위가 휠체어에 앉아 돌아왔다. 무릎 아래가 절단되어 바지 한쪽이 텅 비어 있었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움직일 수 없다. 아빠, 3살 난 딸 강미영이 뛰어왔지만 멈칫했다. 아빠, 무서워. 서울 은평구의 집으로 돌아온 강대희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이철수가 나타났다. 먼저 처치해. 대위님, 대위님 버틸 수 있습니까? 왜 저만 죽었습니까? 왜 대위님은 살고 저는 죽었습니까? 강대희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1972년 봄 아내 박소연이 병원에서 돌아왔다. 췌장암이래요. 3기이고 1년에서 2년 남았대요. 강대위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영이 부탁해요. 제가 떠나면 미영이 혼자 남잖아요. 알았어. 부하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미영이는 지키고 당신도 지킬 거야. 강대위는 의족을 만들어 재활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내디뎠다. 대위님이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어요. 딸을 키우셔야 하고 부인을 돌보셔야 하니까요. 그게 살아남은 자의 의무예요.
괜찮아요. 다시 해보세요. 1974년 4월 15일 아침 봄바람이 불고 창문 밖으로 벚꽃이 보이는 가운데 소연이 남편을 불렀다. 여보, 미영이 데려와. 지금 엄마. 우리 미영이 엄마 사랑해. 착하게 자라고. 아빠 말 잘 듣고. 소연이 손에 힘이 빠지면서 눈이 감기고 숨이 아니야 내 멎었다. 사랑. 엄마. 걱정하지 마. 일어나. 강대희도 울었지만 소연은 돌아오지 않았고 창밖의 벚꽃만 바람에 흩날렸다. 4월의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졌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부하들도 지키지 못하고 당신도 지키지 못하고. 강대희는 결심했다. 고향 경주로 가기로 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역에서 강대희는 미영의 손을 잡고 경주행 기차에 올랐다. 강대희는 주머니에서 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유품인 이철수의 군번주를 꺼냈다. 이철수 미안하다. 내 편지 순이에게 전해주지 못해서. 경주역에 도착하니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느낌 받은 적 있나요? 애써 설명하기보단 그냥 마음이 먼저 알아챈다는 거요. 혹시 지금도 그런 순간인가 싶어서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또 제 삶을 함께 해주셔서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1970년 2월 14일 밤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의 정글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대지를 흔드는 가운데 대한민국 육군 중대 야영지의 참호 속에서 한 젊은 군인이 손전등 하나에 의지에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온 25살의 보병 상병 이철수였다. 사랑하는 순이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펜을 쥔 그의 손이 떨리면서 종이 위로 땀방울이 떨어졌고 그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닦아냈다. 철수야, 또 편지야? 응, 고향에 있는 약혼녀한테 약속했거든. 매주 편지 보내기로. 철수는 다시 펜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썼다. 매일 내 생각을 한다. 내가 모내기 하던 모습이 떠오르고 논두렁에 앉아 웃던 모습이 보인다. 습기와 화약 냄새가 섞인 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멀리서 부상병이 실려 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철수는 편지에 집중했다. 순이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꼭 살아서 돌아가서 약속대로 너와 결혼하여 작은 집을 마련해서 함께 살 것이다. 기다려달라. 그는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고 그리운 주소인 전라북도 군산시 납포면 마룡리를 적었다. 같은 시각 중대본부 천막에서는 작전 브리핑이 진행 중이었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30살 직업군인인 강필승 대위가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소대장들이 모여있는 천막 안에는 내일 아침 작전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일 작전은 고지탈환이며 적의 박격포 진지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 출발은 06시이다. 충성. 강대희는 험한 지형과 적의 집중된 화력을 보여주는 지도를 응시하며 손실이 예상되지만 명령은 영령이라는 것을 되새겼다. 대위님, 적의 병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대 규모로 추정되나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니 방심하지 마라. 각 소대별로 어모 사격을 준비하고 나는 선두에 선다. 대위님,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다. 강대희의 눈빛은 담아있는데 육사에서 배운 장교는 앞에 선다는 신념이 있었고 부하를 먼저 보낸다면
장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우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부하를 아끼는 그런 지휘관을 존경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소대장들이 나가자 강대위는 혼자 남아 지도를 다시 보며 내일 얼마나 많은 부하가 다치거나 죽을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지휘관의 짐이었다. 참으로 돌아온 이철수는 군부대 우편함으로 가서 우편함 앞에서 제발 이번엔 배달되게 해주세요. 제발 순이에게 닿게 해주세요라고 잠시 기도했다. 그는 25번째 편지를 넣고 참으로 돌아왔고 동료가 물었다. 내일 작전 나간대? 응. 우리 소대 투입된대. 무섭지 않아? 무섭지만 어쩌겠어. 살아 돌아와야지. 순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철수는 주머니에서 논에서 찍은 작은 흑백 사진을 꺼냈는데 순이가 웃고 있었다. 예쁘네. 제일씨 세상에서 예쁘지. 둘은 웃으며 내일 작전 이야기는 더 하지 않았는데 죽을까봐 무서웠지만 티 내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강대위는 천막 안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고향 경주에 불국사 가는 길, 아버지와 걷던 길, 아내 소연의 얼굴, 딸 미영이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살아서 돌아가고 싶었지만 전쟁터에서는 다음 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내일을 위해 눈을 감았다. 1970년 2월 15일 아침 6시 강대위가 선두에 서고 총 9명의 병력이 뒤를 따르며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얼굴을 스치는 나뭇가지와 군복을 찢는 가시덤불, 군화를 무겁게 만드는 진흙을 헤치며 정글을 천천히 전진했다. 적의 진지가 보이기 시작하자 강대위가 손으로 신호했고 부하들이 엎드렸다. 그는 쌍안경으로 고지 위의 참호와 박격포, 중기관 총을 관찰한 후 소대장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며 이철수가 속한 3소대와 함께 전진하기 시작했다. 점점 가까워지던 그때 갑자기 포탄이 터지면서 적의 기습이 시작되었다. 엄폐하라. 부하들이 나무 뒤로, 바위 뒤로, 웅덩이 속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총알이 빗발쳤다.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흙먼지가 날리며 비명소리가 터지는 동안 강대위는 계속 명령을 내렸다. 30분간 격렬한 교전이 이어진 끝에 아군 사상자가 발생했고 부상병들이 쓰러졌다. 부하들이 조금씩 전진하여 적의 진지에 가까워졌을 때 강대위는 개활지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병을 발견했다. 적의 사격이 계속되면서 총알이 그의 주변에 떨어졌다. 이병 김민수. 대답이 없었고 김민수는 배를 움켜쥐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20살 청년을 본 강대위는 결심하고 엄폐물을 박차고 나갔다. 대위님, 위험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지만 강대위는 멈추지 않고 전력으로 달렸는데 총알이 스쳐 지나가고 귓가를 스치며 폭발음이 귓가를 때렸지만 계속 달렸다. 김민수에게 도착한 강대위는 그를 보았다. 대위님, 괜찮다. 내가 나 살려주세요. 살린다. 꼭 살린다. 강대위는 그를 들쳐업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며 엄폐물을 향해 뛰었다. 부하들이 손을 뻗으며 외쳤다. 대위님, 이쪽으로 조금만 더. 그때 하늘에서 우르릉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두 발의 박격 포탄이 동시에 떨어졌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강대위의 머릿속을 고향 경주가 스쳐 지나가며 아내와 딸이 보이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폭발하면서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첫 번째 포탄이 강대위 옆에 떨어져 그의 몸을 김민수와 함께
공중으로 날려보냈고 두 번째 포탄은 뒤쪽에 이철수가 있던 곳에 직격탄으로 떨어졌다. 대위님, 부하들이 달려와 발견한 것은 다리에서 피가 쏟아지며 무릎 아래가 보이지 않고 뼈가 튀어나온 강대이였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김민수는 괜찮나? 예, 살았습니다. 다행이다. 이철수는? 침묵이 흐른 후 부하가 대답했다. 전사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아 시신 회수가 어렵습니다. 강대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철수, 그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동안 폭발 현장에는 크레이터만 남았고 부하들이 이철수 일병을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혈흔이 묻은 군번줄 하나만 발견되었다. 전투가 끝나고 적진을 점령했지만 대가가 컸고 전사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천막안이 아수라장인 전장의 야전병원에서는 부상병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하고 피 냄새가 진동했다. 이 환자 심각합니다. 즉시 헬기 후송, 왼쪽 다리 절단 불가피. 간호병이 모르핀을 주사하자 조금 나아졌지만 강대위의 마음속에서는 이철수가 죽었다. 내가 살고 그가 죽었다. 왜 내가 살았나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찢는 가운데 들것에 실려 헬기 안으로 들어가자 옆에 누운 피로 물든 군복을 입은 전사한 전우들의 시신이 보였다.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청년들을 보며 강대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해서 이철수 미안하다. 헬기가 이륙하여 베트남 정글이 멀어지고 전쟁이 멀어졌지만 그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작이었다. 1971년 5월 3일 귀국하는 베트남 파병 장병들을 태운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고 강필승 대위도 그 안에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무릎 아래가 절단되어 바지 한쪽이 텅 비어 있는 채로 공항 로비로 나오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환호성이 터지고 태극기가 흔들리며 환영 피켓이 보였지만 그는 영웅이 아닌 휠체어에 앉은 패배자, 살아남은 죄인 같았다. 아빠, 3살 난 딸 강미영이 뛰어왔지만 아빠의 다리가 보이지 않고 휠체어가 낯설어 멈칫했다. 아빠, 무서워. 미영이 울음을 터뜨리자 강대위의 가슴이 무너졌는데 3살 딸이 아빠를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사인 30살의 아내 김소연이 눈이 붉어진 채 다가왔다. 여보, 미안해. 괜찮아요. 살아 돌아온 게 어디예요? 미영아, 아빠야. 우리 아빠란다. 쉬어. 미영이 엄마 품에 얼굴을 묻자 강대위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서울 은평구의 작지만 따뜻한 2층 양옥집에 강대위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는데 현관 턱이 있었다. 소연이 휠체어를 밀었지만 바퀴가 걸려서 소연이 힘을 주어 턱을 넘었다. 거실로 들어가자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고 식탁이 너무 높아 보이며 문턱이 장애물이고 화장실 문이 좁았다. 제가 집을 좀 고쳐야겠어요. 턱을 없애고 문을 넓혀야 해요. 돈이 많이 들어. 괜찮아요. 제가 벌게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돼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소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어두웠다. 그날 밤 강대위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없는 왼쪽 다리가 아팠다. 환상통이었고 의사가 말했던 절단된 다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며 내가 착각한다는 말이 떠올랐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박격 포탄이 이철수가 있던 자리에 떨어지는 순간과 폭발이 떠올랐다. 이철수, 강대희가 비명을 지르자 소연이 달려왔다. 여보, 괜찮아요? 꿈이야. 또 그 꿈이에요? 소연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는 동안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이철수가 나타났다. 대위님, 왜 저만 죽었습니까? 왜 대위님은 살고 저는 죽었습니까? 강대위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도 강대위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것이 죄스러웠기 때문이다. 소연이 식사를 가져왔다. 여보, 좀 드세요. 배 안 고파.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도 상관없어. 왜 이러세요?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내가 무능해서 죽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강대희가 소리치자 소연은 한숨을 쉬며 밥상을 들고 나가 부엌에서 혼자 울었다. 소연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학교에 복직했는데 남편은 일을 할 수 없었고 군인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미영을 깨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인 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학교로 갔다. 웃으며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마음은 무거웠고 학교가 끝나면 서둘러 집으로 와 미영을 데려와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돌봤다. 여보, 목욕하셔야죠. 내일. 어제도 내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하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매일이 힘들어진 소연의 몸도 지쳐갔고 강대희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며 말수가 줄고 표정이 없어지며 눈빛이 죽어갔다. 의족을 만들러 가자는 소연의 말도 거절했다. 어떻게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지.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남편의 눈빛을 보았는데 죽은 사람 같은 눈빛이었고 몸은 돌아왔지만 영혼은 베트남에 남은 사람이었다. 1972년 봄이 되어도 강대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방에만 있으며 의족도 재활치료도 거부하고 세상과 단절되었다. 그냥 누워서 죽은 부하들을 생각하며 왜 내가 살았나, 왜 그들이 죽었나라는 끝없는 자책에 빠져 있었다. 소연은 한계에 다다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쓰러질 것 같았고 몸이 자꾸 아프며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식욕도 없어 체중이 10kg 빠졌다. 누가 봐도 아파 보여서 동료들이 걱정했다. 선생님, 정말 병원 가보세요. 그래야 할까요? 당장 가세요. 안 돼 보여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부인, 검사 결과가 안 좋은데 췌장에 종양이 있고 암입니다. 췌장암입니다. 세상이 무너졌다. 얼마나 진행됐나요? 3기이며 치료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영이가 제 딸이 아직 4살인데 의사는 말이 없이 휴지를 건넸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이미 무너진 남편에게 어떻게 말할지 몰라 말하지 못했다. 미영이 뛰어왔다. 엄마. 소연이 딸을 꼭 안자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소연은 딸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라고 사과했다. 그날 밤 소연은
불을 켜고 남편 방에 들어갔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나 아파요. 많이 아파요. 병원 가봐. 갔어요. 그래서 소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췌장암이래요. 3기이고 1년에서 2년 남았대요. 침묵이 흐르다가 강대희가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아내를 보았다. 뭐, 췌장암이요. 강대휘의 눈빛이 흔들렸다.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 강대희가 소리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없어 일어날 수 없었다. 소연이 울었다.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저도. 강대희는 말을 잃고 주먹을 쥐었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날 강대희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다. 소연이 놀랐다. 여보, 병원 가자. 다시 검사받자. 소연은 남편의 눈을 보며 죽어있던 눈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다.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일주일을 기다린 끝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똑같았다. 췌장암 3기, 종양 크기 5cm, 임프절전이 있음, 수술 불가능, 항암 치료만 가능. 강대희는 의사에게 물었다. 꼭 치료해야 합니까? 하지 않으면 6개월입니다. 치료하면요? 1년에서 2년입니다. 완치는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췌장암은 완치가 어렵고 5년 생존율이 10% 미만입니다. 그럼 치료해도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을 버는 것이며 가족을 위해서라도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은 말이 없다가 소연이 먼저 말했다. 여보, 미영이 부탁해요. 제가 떠나면 미영이 혼자 남잖아요. 떠난다는 말 하지 마. 현실이에요. 제발 미영이 잘 키워줘요. 당연하지. 그러려면 당신부터 일어나야 하고 의족 만들고 재활치료 받아야 해요. 미영이를 위해서요. 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그 시간 동안 미영이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강대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알았어. 부하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미영이는 지키고 당신도 지킬 거야. 약속해요. 약속한다. 소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1973년 초에 강대희는 의족을 만들어 재활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걷지 못했다. 의족을 차고 일어섰지만 바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부하들도 못 지켰는데. 힘내세요. 다시 해봐요. 천천히 하나. 대위님은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강대위는 다시 일어나 평행봉을 잡고 한 걸음 내디뎠는데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잘하셨어요. 치료사가 박수치자 강대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천천히 하나. 나 걸을 수 있네. 좋아요. 괜찮아요. 물론이죠. 이철승은 내 부하였는데 전사했어요.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치료사가 강대희를 보며 말했다. 대위님이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어서 딸을 키우셔야 하고 부인을 돌보셔야 하니까요. 그게 살아남은 자의 의무예요. 강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매일 연습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넘어지고 일어서며 무릎이 까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리고 죽은 부하들을 위해서였다. 집에서 소연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부작용이 심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구토가 심하며 몸무게가 40kg까지 떨어졌다. 미영이 물었다. 엄마, 왜 머리카락 없어? 엄마가 약 먹어서 그래. 아파? 응, 조금. 엄마, 불쌍해. 미영이 엄마를 안자. 소연이 딸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나 엄마 사랑해. 엄마도 미영이 사랑해. 평생 사랑해. 소연이 울었는데 평생은 얼마 남지 않았다. 강대위는 걷는 연습을 계속하며 재활병원에서 집까지 2km를 걸어보기로 했다. 강대위는 병원을 나서 의족으로 걸었는데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계속 걸었다.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이철수를 떠올리며 편지를 쓰던 모습이 보였다. 순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고 강대위는 순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편지가 배달되지 못한 걸 알까? 철수가 죽은 걸 알까라고 생각했다. 집이 보이자 강대위는 집 앞에 도착하여 문을 열었다. 다녀왔어요. 소연이 놀라 나왔다. 여보, 걸어왔어요? 응, 혼자 걸어왔어. 소연이 울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강대위도 울면서 둘은 껴안았다. 1973년 가을이 되자 소연의 상태가 악화되어 통증이 심해졌고 진통제가 듣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여 모르핀을 맞았다. 통증이 조금 나아진 후 강대위가 의족으로 서서 병실을 지켰고 미영이도 함께 있었다. 엄마, 언제 집에 가? 곧 갈 거야. 나 엄마랑 집에 가고 싶어. 소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영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하고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자라야 해. 엄마는 항상 미영이 곁에 있을 거야. 미영이 엄마를 안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고 강대위도 울었다. 1974년 2월이 되어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더 이상 병원 치료가 의미 없어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로 했다. 침대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강대위가 간호하며 물을 먹이고 죽을 먹이며 몸을 닦아주었다.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나도 후회 없어요. 소연이 미소 짓자 강대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도 행복했어. 당신 만나서 미영이 아빠가 돼서. 부하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당신과 미영이는 있었으니 그게 다행이야. 둘은 손을 잡았다. 1974년 4월 15일 아침 봄바람이 불고 창문 밖으로 벚꽃이 보이는 가운데 소연이 남편을 불렀다. 여보, 미영이 데려와 줘요. 지금 강대위가 미영을 깨웠다. 미영아, 엄마가 부르신다. 미영이 뛰어갔다. 엄마, 우리 미영이 엄마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착하게 자라고 아빠 말 잘 듣고. 엄마 간다. 어디가? 먼 곳으로. 나도 갈래. 안 돼. 미영이는 여기 있어야 하고 아빠랑 여기서 행복하게. 소연이 손에 힘이 빠지면서 눈이 감기고 숨이 멎었다. 엄마, 엄마. 미영이 엄마를 흔들었다. 엄마, 일어나. 강대위가 딸을 안았다. 미영아,
엄마, 왜 안 일어나? 엄마. 미영이 울부짖고 강대희도 울었지만 소연은 돌아오지 않았고 창밖의 벚꽃만 바람에 흩날렸다. 4월의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의 우산이 묘지를 덮었고 관이 땅 속으로 내려가자 미영이 울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강대희가 딸을 안았다. 미영아,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어. 싫어. 나도 갈 거야. 안 돼. 미영이는 아빠랑 있어야 해.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묘지기가 흙을 덮어 무덤이 만들어지는 동안 강대위는 의족이 지늘게 빠진 채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혼자 고생하게 해서 부하들도 지키지 못하고 당신도 지키지 못하고 나는 뭐야. 그의 목이 메었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집에는 소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 주방의 앞치마, 거실의 뜨개질 바구니, 침실의 화장대가 그대로 있었지만 주인은 없었다. 강대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보. 눈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영이 다가왔다. 아빠, 울지 마. 엄마가 그랬어. 아빠한테 잘하래. 강대희가 이제 겨우 4살인 딸을 보았다. 미영아, 아빠가 미영이 잘 키울게. 우리 이제 둘이서 살아야 해. 엄마는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시고 안 보이지만 계셔. 강대희가 딸을 꼭 안았는데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고 그것이 소연과의 약속이며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다. 며칠이 지나 강대희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는데 모든 것이 아내를 떠올리게 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향 경주로 가기로 하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고 이웃에게 집을 급하게 싼 값에 팔았다. 가구를 정리하고 소연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울다가 책상 서랍을 열어 소연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였다. 여보, 미영이 잘 키워주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베트남에서 부하들을 구하려다 갇힌 사람이에요. 그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이제 미영이를 위해 살아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사랑해요. 강대위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미영이 물었다. 아빠, 어디가? 경주, 아빠, 고향이야. 우리 집은? 여기는 이제 안 오는데 엄마가 없어서. 미영이는 더 묻지 않았다.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역에서 강대희는 미영의 손을 잡고 가방 하나만 들고 경주행 기차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미영을 무릎에 앉히자 기차가 출발했고 서울이 은평구가 집이 아내가 묻힌 묘지가 멀어졌다. 미영이 물었다. 아빠, 엄마는? 엄마는 서울에 계시고 나중에 다시 올게. 강대희는 창밖을 보며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았다. 미영이가 아빠 품에서 잠들자 강대희는 4살인데 엄마를 잃은 딸을 내려다보며 장애인 아빠가 어떻게 딸을 키우나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강대희는 주머니에서 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유품인 이철수의 군번주를 꺼냈다. 이철수, 미안하다. 내 편지 순이에게 전해주지 못해서, 내 사랑 전하지 못해서. 강대희는 군번주를 꼭 쥐었다. 경주역에 도착하니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는데 강대위는 미영을 안고 내려 의족으로 걸었다. 역 앞 풍경이 변해 있었지만 경주의 공기와 고향의 냄새는 같았다. 택시를 탔다. 불국사 쪽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하며 익숙한 길, 어릴 적 아버지와 걷던 길을 지나 논과 산과 절이 보이다가 집에 도착했다. 부모님 집인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아버지, 문이 열리며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70살의 노인 강대위의 아버지가 나왔다. 필승아, 아버지 왔구나. 부자가 오래 껴안고 있는 동안 68살의 어머니도 나왔다.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이 애가 미영이구나. 어머니가 미영을 안았다. 예쁘다. 우리 손녀 예쁘고 들어와라. 밥 먹어야지. 가족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강필승은 아내와 사별하고 고향 경주로 내려와 경주의 작은 한옥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살아가기로 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몰랐다. 하지만 미영이를 위해서, 죽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부하들과 이철수를 위해서 살아야 했는데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다. 그날 밤 강대위는 이철수의 군번줄을 손에 쥐고 잠들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